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가 또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개같이 뛰고 있다던 정슬기 씨가 과로로 세상을 떠난 뒤 2달 만에 벌어진 또 다른 죽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에도 고정 야간 노동을 사망의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 사망 후 불과 2달 만에 발생한 또 한 번의 과로사. 정 씨 역시 주 74시간씩 일하며 주 6일 새벽 배송을 반복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 죽음의 원인을 야간 근무로 공통 적시했습니다. 진짜 앗소리도 못하고 죽었어요. 한 8시 10분쯤 나가서요. 7시 반에서 8시면 들어왔었어요. 그냥 쓰러져 자기 바쁜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 그냥 눕는다던가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아침을 걸러요. 일한 시간을 보면 평균 63시간을 일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심야 노동은 또 가중치를 두니까 가중치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77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노동인데 보통 10kg 이상 빠지고. 레위기 19장 16절에서도 내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이윤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죽고 안전을 크게 다치면서까지 이윤을 취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된다.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묘한 게 아니라 참 교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쿠팡 요거 하나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곤조곤 TV 시사대담 사회를 맡은 정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슬기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쿠팡의 배달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왜 정슬기 노동자는 죽어야 했는가? 이 가슴 아픈 죽음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 님과 함께하는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손은정 목사님,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목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손은정 목사입니다. 산업선교회에서 지금 한 20년째 일을 하고 있고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인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관이고, 저는 지난 한 그 기간 동안 산업선교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지난 한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산재 문제를 어떻게 함께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남 선생님. 네, 저는 토지 플러스 자유연구소에서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토지 공개념, 부동산 개혁, 그것이 이제 저희 연구소의 주된 주제인데, 왜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런 주제에 나왔을까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다룰 슬기가 제가 교회에서, 수원성교회에서 중등부 교사할 때 학생이었어요.
예, 특별한 개인 인연이 있으시군요. 네네. 슬기 아버지 정금석 장로님 지금 이제 선교사로 가셨는데 저희 교회 장로이셔서 그런 관계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 교회는 사회환경 선교부라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부장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장으로 이 대책위 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권면을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한 개인적인 인연까지 있으시는 네네네. 그런 분이군요.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정슬기 노동자는 두 분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대책위가 만들어졌는지 대책위 시작부터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할까요? 예. 먼저 하세요. 예. 예.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이제 그 직장에 은퇴하고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가신 분이거든요. 정금석 장로님, 그 양경희 권사님 부부인데 이분이 이제 아들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재작년이죠. 5월 28일에 듣고 귀국해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장로님을 교회 근처에서 주일날 뵀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듣고 이제 산재 신청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어떻게 이거 제도적으로 해결할까 또 제도적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억울해서 이분이 이제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데 뭐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라고 저도 뭐든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SNS에다가 올렸거든요. 예, 이 장로님 만난 거를. 근데 그 올린 거를 우리 총무님이 보셨어요. 목사님이. 보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 사건을 이제 언론에서 봤는데, 수원성교회에 그 정슬기였는지는 몰랐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같은 교단의 또 일이니까 우리가 같이 나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실은 우리 총무님하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총무님이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이제 이 대책위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 특별한 고인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정슬기 노동자가 어떤 분이었는지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뭐 청년이 된 이후에는 제가 슬기를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슬기를 보면 중3 때 제가 이제 저희 중등부 학생이었으니까 아주 재기발랄한 친구였어요. 피아노를 아주 잘 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막 치고 있으면 자기 또래 친구들 또 후배들이 막 주위에 몰려가지고 찬양을 했던 그 광경이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해요. 예. 그런 친구였죠. 예,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넷이고 예. 그리고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이제 택배 이 노동을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런 이제 비극적으로 사망할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했죠. 예.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네. 예. 우리 손은정 목사님은 늘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시면서 현장 목회자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특별히 노동인권운동의 중심에 서 계셨고요. 이 대책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계가 또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남 수장님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SNS 기록을 보고 제가 연락을 했고 또 장로님한테도 이제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했고 산업선교에서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예장통합교회 소속 성도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쿠팡 대책위 활동들이 그전에도 노동계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책위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연락을 했고
그러니까 노동시민사회 쪽을 연락하고 그리고 우리 교계 쪽, 그러니까 수원성교회는 당연히 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저희 기독교 사회선교단위들 기사련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윤리 실천 행동 기운실이라든지 그 외에도 YMCA, YWCA 이런 쪽에 그 기독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교회와 단체들의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건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9월 4일 날 저희가 산업선교에서 모였고 그 자리에서 한 20개 교회 단체가 같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그러면 쿠팡 택배 노동자 고 정슬기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시민사회 대책위를 구성하자. 특별히 그 대책위 이름에서 보통은 뭐 정슬기 공동대책위 이렇게 할 법한데 저희가 그 앞에다가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위 이렇게 하는데 합의를 한 거는 이 대책위 활동은 사실 모두가 함께 하는 거지만 기독교가 앞에 서야 된다. 기독교가 해야 될 이건 사명이고 기독교가 그전까지 이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데 대한 우리의 반성의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그 대책위가 9월 24일 날 쿠팡 본사 앞에서 출범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여러 가지 활동을 했죠.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고 정슬기 노동자 사건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투쟁 백서입니다. 두툼한 책인데요. 기억되지 않는 죽음은 반복된다. 이것이 바로 이 안에 담긴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백서에 대해서 조금 손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공동대책위 위원장을 여기 남 소장님과 저하고 또 우리 비정규 노동자 노동센터의 김소연 위원장 이렇게 3명이 같이 맡았거든요. 발간서는 여기서 썼는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의 경과들이 이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담겨 있고 특별히 이 백서는 6월 2일 날 저희가 백서 발간 보고회를 했는데요. 작은 씨앗이 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어머니가 정슬기 우리 택배 노동자 고인의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도저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한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뭐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었나 이렇게도 본인이 막 그게 되게 헷갈리고 너무나 그게 괴로웠죠. 그랬는데 이 과정에 이 남편이 앞장서고 또 이렇게 대책이 여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국회 청문회를 위해서 청원운동 5만 명을 서명을 받아내고 하는 과정에 이 어머니도 이렇게 주춤하시다가 같이 참여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41살에 자녀를 넷이나 두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함께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쿠팡 기업에 정말 이 살인적인 행태들, 이 모순들, 악행들을 드러낸 그래서 정말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데 씨앗이 되었다. 작은 씨앗이 되었다. 예, 그래서 작은 씨앗이 되었다. 우리 아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백서는 그 작은 씨앗이다. 작은 씨앗이 커서 이제 나무가 되면은 그 나무가 자라서 사람들도 쉬고 동식물도 거기에 그늘에 쉬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앞으로 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백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작업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왜 쿠팡의 택배 노동자인 정슬기 노동자는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리고 그의 죽음의 과정에서 보인 40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초대 기업 쿠팡의 숨겨진 진면목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호 소장님, 네네. 먼저 쿠팡이란 어떤 기업입니까? 많은 국민들에게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혁신 기업, 성공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슬기 노동자는 하루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죠. 6일을 일한다는 것, 뭐 토요일까지 낮에 일한다는 거는 또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심야 노동이에요. 심야 고정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8시 반에 퇴근해서 또 저녁에 또 출근하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일하는 건데 쿠팡이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코로나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쿠팡을 보면 혁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뭐 슈페터가 말한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내용을 뜯어보면 노동자와 거기 안에서 일하는 물류를 물건을 이제 상품을 분류하는 노동자, 또 옮기는 노동자, 또 배달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아주 세련되게 쥐어짤까? 그것이 혁신이라면 혁신이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그러니까 쿠팡이 코로나 이후에 그때부터 흑자인데 그때부터 이제 심야 노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밤새 이 고정 배달이 시작이 됐고 저녁에 주문을 하면 아침에 이제 딱 이제 배달이 오는 그런 그 노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슬기를 죽음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과로 노동인데 6시 일한 시간을 보면 평균 63시간을 일해요. 근데 이게 이제 심야 노동은 또 가중치를 두니까 가중치를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77시간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면 이거는 할 수 없는 노동인데 보통 10kg 이상 빠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슬기가 죽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20여 명이 죽었는데 그때는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쿠팡이 이렇게 막고 그리고 사과나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슬기가 죽은 이후에 또 슬기 아버지인 정금석 장로님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교회와 시민단체가 또 같이 연합해서 하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청문회가 열리면서 또 사과도 받아내고 또 합의에 이르게 됐는데 하여간 쿠팡이 얘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건 좀 핵심만 얘기하면 노동자를 어떻게 쥐어짜느냐.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쥐어짜서 이 택배 노동을 안 했는데 심하게 쥐어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일군 이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거죠. 예. 그 성공의 뒤안 뒷모습에 정말 눈물겨운 노동자들의 희생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정슬기 노동자의 죽음이 놓여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쿠팡의 퀵플레이스라고 불리는 택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런 시스템이 일반 택배 시스템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게 이제 쿠팡이 그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전에는 직접 고용을 해서 정규직 배송 노동자들이 주로 배송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 퀵플래스라고 하는 간접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리점이 그 차를 가지고 들어온 택배 그 트럭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과 직접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고용에 대한 책임은 없죠. 그런데 실제 슬기의 죽음의 원인을 파헤치다 보면 작업 지시를 누가 내리냐면 쿠팡이 내려요. 그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래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심야 노동을 이 사람들이 하고
7시 안에 아침 7시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그 구역을 회수해요. 그러니까 그 7시 안에 하루에 밤새 배달하는 그 상품의 개수가 300개에서 400개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7시 안에 배달을 하려면은 그냥 밥 먹는 것도 안 하고 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리는 거죠. 슬기가 이제 거기 카톡에 보낸 걸 보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개처럼 열심히 그냥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퀵 플레이스라고 하는 거의 실체죠. 예. 심리적 압박이 굉장하고 이거를 내가 7시 안에 배달을 못하면 구역을 회수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노동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하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산재도 잘 인정을 못 받고 회사에서는 책임을 또 회피하고 실질적으로는 업무 지시를 회사에서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없고. 예, 책임은 없고 그렇게 빠져나가다가 이제 슬기의 죽음의 원인이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또 해결의 과정이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작업 지시를 CLS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라고 하는 쿠팡 자회사 직원이 했다는 게 카톡에 적혀 있었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그리고 정슬기 노동자가 개같이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을 준 게 그 쿠팡에 카톡에 남아 있어가지고 이 작업 지시가 이루어진 관계다, 종속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 시간이 과로사에 해당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입증되면서 산재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밤새 일하는 노동자이지만 실제 신분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이 디지털 이제 이 플랫폼 그 산업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말하자면 어떤 정체성이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실제 그 세금을 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정체성은 사업자로 이렇게 분류된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권의 보호를 못 받고 있고 산재 문제가 발생해도 산재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이 문제, 지금 정슬기 노동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문제의 실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도 우리 그 장로님한테 정금석 장로님이 슬기 아버지한테 이 쿠팡 쪽에서 접근한 건 산재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합의하자 된다. 그냥. 노무사들도 절대 안 된다라고 안 했어요.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예, 동분서주하고 이게 아마 교회와 시민사회가 이렇게 뒤에서 계속해서 나서준 것이 산재 인정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산재가 인정이 되고 또 뭐 사과 이런 것들이 과거에 사망했었던 장덕준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는 경북 칠곡에서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이제 과로사로 죽었는데 계속해서 이 법정 다툼을 벌였어요. 한 번도 사과를 안 했죠.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싸워왔고 어머니가 그것 위에 슬기의 사건이 더해지면서 같이 이제 사과도 받고 합의에 이르게 되는, 그러나 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정슬기 대책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간의 그런 연대와 투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경우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노동부 조사에서도 야간 노동이라는 것이 심혈경계 질환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준다. 네. 이런 보고도 있고 그런 인식들이 생겨났는데요. 야간 배송, 새벽 배송 이거 우리 사회에서 대중화한 게 쿠팡 아닙니까? 예. 도대체 어떤 계약 구조가 있길래 이런 게 가능했던 걸까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계약이죠. 예. 네, 불공정 계약 내용상으로는 물론 뭐 쿠팡은 합법적으로 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람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야 고정된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논문이 없다. 그거 관련된 뭐 의사들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것이 뭐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이거를 연구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심야 고정 노동과 관련된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심야 노동을 해도 건강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연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노동이기 때문에 연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필시 사망에 이르게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제 쿠팡이 그거를 그 시대를 개막을 한 거예요. 예, 뚜껑을 열지 말아야 될 뚜껑을 열고 또 후발주자인 택배 업체들도 여기 막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밤새 뭐 그것도 뭐 밤에는 뭐 3-4시간 일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 아침 7시까지 밤 9시부터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매일 그걸 일을 하게 되면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이건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 장덕준이라고 하는 친구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15kg이 빠졌는데 허리 사이즈가 34였대요. 근데 마지막에는 죽기 얼마 전에는 28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15kg가 빠졌죠. 예. 15kg. 근데 그때의 회사에서는 그건 다이어트해서 그런 거다. 다이어트 약을 먹었다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녀도 그 정도 빠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노동과 골프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비인간적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한 것이어서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노동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없어져야죠. 70년대 사실 그 타이밍 먹으면서 그 70년대 노동자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 전쟁 같은 밤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80년대 그 노동운동이 발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규율이 생겼고 야간 노동은 점차 다 이렇게 사라졌는데 다시 이걸 부활시켜낸 기업이 쿠팡 기업이죠. 예. 말 그대로 우리가 노동 현장에서 수사로서 살인적 노동 네. 이런 말을 네. 쓰곤 네. 했는데 네. 이게 단지 수사가 아니라 실제 네. 사람의 네.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노동이 네. 쿠팡에서 일어나고 있었군요. 예. 네. 그걸 거기에다가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예. 없는 거죠. 예. 네. 예. 그 산재 인정된 과정 설명해 주셨는데 또 다른 사건으로 제주에서 사망한 그 오승용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회사가 또 다른 잔인성을 보이곤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손 목사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예. 지금 올해 작년 한 해만 해도 8명이 또 연이어서 쿠팡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셨고 11월 달에 제주에서 그 사망한 그 오승용 씨 같은 경우 11월 달에 33살이죠. 지금 장덕준 청년은 27살이었고 이 33살 오승용 씨도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젊은 가장이었는데요. 주 6일을 이렇게 고정해서 야간에 택배 노동을 했고 아버지 장례가 있고 하루밖에 못 쉬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가족 장례를 치르고 나면 한 3일, 4일 이렇게 일주일 정도의 그 휴가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택배 노동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쉴 수가 없는 거죠. 그 배송구역이 있고 그 물건들이 계속 쌓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줬고 이런 장례가 터져도 쿠팡에서는 그 장례식에조차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정말 비인간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을 뭐 이번 청문회에서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산재 문제가 그래도 지금 이번
그 지난 12월 뭐 지금 계속 상설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은폐 시도라든지 장덕준 그 우리 청년 노동자 박미숙 어머니가 그 아들이 어떻게 이러다가 이렇게 죽었는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 CCTV 영상을 받아내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받아내서도 그걸 누구 전문가들이 분석해 준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그걸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정말 지옥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를 그 어머니가 생생하게 보면서 이 아들이 그렇게 새벽에 돌아와서 그냥 집에서 그렇게 숨질 수밖에 없었던 거를 확인하고 이 어머니가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도 들려주고 싶은데요. 그 자기가 2020년에 10월 달에 아들이 그렇게 죽고 나서 2024년에 정슬기 우리 노동자가 이렇게 다시 이어서 죽고 우리가 같이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2020년에 아들 죽음의 그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내고 그것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다면은 정슬기는 안 죽었을 텐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지난 한 5년 동안 28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이 산재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구조를 철저히 바꿔내는 것. 원인을 은폐하라고 지금 김범석 의장이 지시했다는 게 방송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은폐 시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이제 과제로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노동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잘못되어 있는데 방금 충분히 말씀하신 쿠팡의 실질적인 그 소유자 김범석 의장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작업 지시를 내는 거 보면 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라. 이번에 이제 청문회에 드러난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갈등을 증폭시켜라. 욕설을 사용해라. 관용을 베풀지 마라. 이렇게 이제 방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9세기 어디 그 노동 현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70년대 어디 뭐 산업 현장에서 있을 법한 그런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예, 그래서 이제 그 또 김범석 의장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쿠팡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라고 할 때까지 우리가 쿠팡의 사업을 늘리겠다라고 한 건데 사실 쿠팡의 사업이 늘리면 늘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런 각종 문제들 사람의 죽음이나 또 산재나 이런 거를 또 은폐하려고 또 엄청나게 법조인들을 또 고용하고 또 청와대나 뭐 대통령실이나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을 또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막는 데서 또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로비할 수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이 혁신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쥐어짜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자기는 또 미국에 있고 청문회 나오라고 나오지도 않고 예,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으니까 그거를 또 외교적 문제로 또 비화시키려고 하고 예, 아주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지금. 예. 이제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문제,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방면에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지금 쿠팡 상설 특검에서 이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가지고 그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어제도 그 CFS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정종철 대표를 소환했다라고 하는 게 방송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년 이 쿠팡은 일용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언제든 앱을 통해서 그냥 신청하면 오라고 하면 출근하면 되고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뭔가 아주 그 거추장스러운 면접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 고용에 있어서 너무나 신속하고 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은 일용직들이거든요. 일용직. 그렇지만 1년 이상 일을 하고 한 달에 15일 그 미만만 빼고 1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라고 하는 게 판례에 있는데 이 쿠팡에서는 15일 그 미만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그 전에 일했던 것을 삭제하는 리셋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그 취업 규칙을 변경한 해가지고 그래서 이 퇴직금을 주지 않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 CFS 정종철 대표가 소환돼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퇴직금을 그런 식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체불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문지석 검사가 이 일용직 일한 노동자들에게 200만 원의 퇴직금이라도 받게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문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퇴직금 문제라든지 블랙리스트 문제도 저희가 그 정슬기 대책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때 이미 있었어요. 16,540명 정도의 블랙리스트 취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언론인도 70명이나 되고 뭐 국회의원까지 그 안에 왜 들어갔는지 그 명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취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이 되고 근로기준법 40조에도 이렇게 고용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했다라면 이번에 3,370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 유출 이런 문제들도 이런 누적되어 온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만 막 크게 투자를 하고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상식적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제 턱까지 차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지금 이렇게 드러난 문제들, 산재 은폐 의혹 문제라든지 블랙리스트가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문제들, 이게 수십억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처벌이 있고 이것을 정말 쿠팡은 클렌징 리셋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쿠팡이야말로 클렌징 해야 됩니다. 그 해고라고 뭐 그 구역을 해소하는 걸 클렌징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쿠팡이야말로 클렌징 해야 되고 그 취업 규칙 그거 바꾸는 거 그거 그 전에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사람들의 그 기한을 초기화시켜버리는 그 리셋 그거 클렌징하고 리셋을 해야 되는 거는 쿠팡이에요. 쿠팡. 예.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묘한 게 아니라 참 교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또 국회, 정치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손영공 출신 대통령을 우리가 뽑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 기억하고 그들의 고통에 속히 응답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남기호 소장님, 정슬기 노동자 부모님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 마음이 저려오는데요. 이런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분들은 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합니다. 예, 우리 슬기의 부모님은 이제 그 정금석 장로님이 그 직장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신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들어왔다가 또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하고 다시 지금 선교사로 가 계세요. 저는 아들을 기른 죄인으로 살며 오늘까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의 아들과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지속적인 노동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되는데 말로 우선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그런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팡의 이러한 나쁜 기업 행태, 그 태도를 보고도 이걸 다 묵인하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문제다 저는. 정부도 국회도 모른 채 하고 있잖아요. 예, 두 분. 출국을 하셨군요. 예, 작년 2월 말에 출국을 하시고 지금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슬기의 가족, 남겨진 가족은 좀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자주 제가 만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 남편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또 아이들이 4명씩이나 되니까. 큰애가 몇 살쯤 됩니까? 큰애가 중3 중학생? 아니면 고1 정도 됐을 겁니다. 예. 아빠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선 그러면 아빠가 죽는 과정을 아이가 다 지켜본 거잖아요. 아이한테는 아빠의 모습이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내가 일찍 집에 왔으면은 아빠가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혼자서 이렇게 있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하는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저희 가족 안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끝이 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카메라를 보시고요. 두 분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활동을 하시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쿠팡으로 인해 이런 비극적 죽음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이제 교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고 대책위 활동하면서 교회의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활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독교와 시민사회 대책이잖아요, 이름이. 근데 예전에는 그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거를 집중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가 이제 주로 나서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했었던 정슬기 대책위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지역 교회가 나섰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 당사자이긴 하지만 노동의 이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예. 낯설어 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한 번 참여하게 되니까 우리 교인들도 슬기를 다 알고 있는데 슬기가 그렇게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저희 대책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또 총무님이 거리 기도회를 하자라고 해서 쿠팡 본사 앞에서 이제 기도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이제 100여 명씩 와 기도회를 하니까 쿠팡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활동가들 중심으로 그 앞에서 이제 구호 외치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색적인 이제 이걸 본 거죠. 그 수백 명, 한 100명 이상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뭐 거기 뺑 돌아가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청문회 청원 운동을 했는데 교회가 이제 붙으니까 교인들이 이거는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고 굉장히 그걸 열심히 또 5만 명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예, 교회가 열심히 하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 용인에 저희 수지에 있는 고기교회라고 거기도 또 열심히 참여했어요.
지역교회가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이제 노동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줄 몰랐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아, 이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아, 교회가 사회적 고통에 응답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아, 이게 사회적 고통에 응답한다는 게 다양한 층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이런 거에 내 최소한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약간 불편하더라도 물론 이제 밤늦게 주문을 하고 새벽에 그러니까 아침에 받아보는 게 편하죠, 사실은. 또 이제 일상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하기가 쉽고, 그런데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걸 저기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 연대 활동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또 SNS도 활성화할 수 있고 주위에 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작은 희망, 저희가 이제 우리 손 목사님하고 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귀한 말씀. 예. 예. 목사님. 저희 아들이 그 엄마도 쿠팡 잘 썼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주문하기가 간단하고 편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썼으면서 또 쓸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간단해서 썼지.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 또 쓴다는 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심야 시간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초심야 시간에 대한 물류센터에서의 일이라든지 그 택배 노동자들이 무릎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뛰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도 내 이웃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이윤을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 안전을 담보로 이윤을 그렇게까지 취하는 것은, 이윤은 취해야 되죠. 경영하는데 경영할 수 있는 게 이윤을 낳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이 죽고 안전을 크게 다치면서까지 이윤을 취하는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 일은 생명의 문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명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결코 이 시기에 잠깐 이렇게 반짝하다가 지나가게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고, 반드시 이번에 근절해야 된다. 2010년에 시작한 기업 아닙니까? 이게 아주 오래된 기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부릅뜨고 이 문제는 해결하는데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교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말 바쁘신 두 분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혹시 쿠팡으로 로켓 배송을 받으셨습니까? 그 편리함 뒤에 가려진 택배 노동자들의 눈물, 땀, 죽음의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고 정슬기 노동자가 돌아가신 후 공개된 카톡의 문장, 쿠팡 CLS 관리자의 배송 독촉에 이렇게 답했죠.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우리 집 문 앞에 당도한 택배 상자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노동의 결과라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이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이 윤리적인 소비, 이런 생명을 해치는 이런 그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윤리적인 소비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슬기 대책위 할 때도 와우 회원 탈퇴 운동 같이 했죠. 와우 회원 탈퇴 운동을 계속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탈팡 지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며칠 전에도 안전한 쿠팡 만들기라고 공동행동이라고 하는 대책위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본사에서부터 청와대까지 걸으면서 이 사안을 알려내고 쿠팡이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국민 어떤 그런 홍보 활동, 이런 캠페인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비자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쿠팡의 이런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행태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결국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 70년대에도 그렇게 해서 혜택제가 8시간으로 바꿔내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연대했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쿠팡 노동자들 안에 노동조합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이 세워져서 이 일하는 시간과 임금 문제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업과 말하자면 교섭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노조 활동을 하면은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것들을 이게 못하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라고 하는 운동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에 사실은 내몰린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리고 그런 구조를 바꾸기 위한 새로운 제안, 이런 제안도 있고, 노동의 힘을 더 이렇게 더 힘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동자가 더 우위가 아니라 하여튼 대등할 정도의 힘을 갖게 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은 자본도 또 경제 구조도 거기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사회적 고통에 응답하는 교회, 저는 그게 진짜 영성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구약의 그 애굽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그 고통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그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모세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든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인데, 그것이 예수님까지 다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인데,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한다면 이런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실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같이 공동인식을 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면서 절박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들이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에 우리가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교회가 가져야 된다, 이 사명감을. 그래서 교회들이 이 일들을 어떻게 나갈지 저희가 정슬기 대책에 함께했던 교회들이 계속 모여서 의논하고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